자, 그러면 이제 상업과 도시의 발달 일본부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감기가 뒤지게 오래가. 징그러. 자, 막번 체제. 일본의 상업 도시 발달은 역시 막번 체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막번 체제에서 뭐가 있죠?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 자, 산킨 고타이 제도 배웠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두 가지가 뭐였지? 중앙집권, 세 가지. 중앙집권적 공권제. 그치? 근데 어떤 거였어? 1년과 1년을 번갈아 가면서 어디와 어디에서 영지와 중앙에서 따로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처자식은 어디로? 에도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 비용이나 이동 비용이나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또 두 집 살림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다이묘의 힘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다이묘 세력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약화가 되고요. 그렇죠? 반대로 교통과 숙박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꼭 가보라고 했던 게 뭐야? 료칸 여행이잖아, 료칸 여행. 그치?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존인, 요 다이묘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던 존인, 상인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업 발달이 시작됩니다. 존인 계층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존인 계층은 상공인층입니다. 그쵸? 동업조합도 만들게 됩니다. 동업조합도. 그런데 도시 발달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카마치라는 게 등장하는데 조카마치가 뭐였지? 다이묘, 무사, 존인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라 그랬잖아. 그럼 농민들은 어디? 그렇지, 농촌에 그냥 살지. 조카마치가 뭐라 했어? 성 및 마을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성 및 마을. 어, 우리 오사카 성 봤죠? 2학년들은? 그쵸. 그런데 밑에서 있는 마을을 조카마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도는 수도와 정치 중심지로서 당연히 발전하게 되고요. 오사카는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돼서 우리 오사카 갔을 때 산 같은 거 거의 못 봤지. 그냥 쫙 퍼져 있는 평야에 우리 가이드, 특히 1호차 타는 애들 이런 말 기억할 거예요. 그 가이드 선생님이 저 앞에 저 산 보이냐고 저 산 앞에까지가 뭐라 그랬어? 오사카라 그랬잖아. 그렇지? 넓은 평야에서 발달되는 쌀, 그래서 천하의 부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교토는 견직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최대 견직업으로 유명했고, 그다음에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대지마. 외국 그 네덜란드와 청나라 상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상관의 역할을 외국 상관의 역할로 상관의 뭐라고 해야 돼? 외국 상관이 설치되면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베트남도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베트남의 배경은 당연히 신항로 개척, 대항해 시대 때문입니다. 신항로 개척. 음.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 일본과 유럽, 동남아시아 황인들이 집결해서 장사하는 도시였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학기 때 지도 수업을 한번 했었잖아. 그치? 그때 베트남의 도시 3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뭐였지? 북쪽부터 탕롱, 호이안, 호치민. 그렇지? 자, 탕롱. 후기 레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후기 레왕조의 수도로서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였고요. 호이안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발달하게 되는데요. 국제도시로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도시들이 17세기 후반에는 쇠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체제가 생겨. 호이안 말고 다른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호이안에서만 장사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호이안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 쇠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후에 응우의 낭조의 수도로서 발전을 합니다. 우리 떠있어 낭조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응우의 낭조 이렇게 합쳐놓은 거기 보면 수도가 후에였지, 그치? 대부분의 베트남 왕조의 수도는 어디였어? 탕롱이었어, 지금까지는. 하노이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세기 응우의 낭조, 그 프랑스의 도움을 받은 응우의 낭조는 후에에다 수도를 세웠죠. 응우의 낭조의 수도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서민 문화와 의식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성유만아 중국부터 배경 한번 볼까요? 중국부터. 자, 항상 문화가 발달하려면 뭐가 사람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뭐 일단 사람은 먹는 욕구를 일단 채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잠을 좀 자야죠. 그쵸? 뭐 그다음 욕구가 뭐 성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등 따스고 배불러야 민주주의도 생각이 나고 뭐 문화도 생각이 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배경으로는 교육과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으로 등 따스고 뭔가 문화를 알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5살짜리 애한테는 5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이나 미켈란젤로 아니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나 다 똑같을 거야. 음, 안 배워서 그래. 그치? 그래서 무슨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서민 문화를 한번 볼까? 서민 문화는 이 당시에 소설이 발달하는데 이거 글자 크기 낮춰야 되겠다. 글자 크기. 이 당시 소설이 발달하는데 명대에는 서유기, 수호지, 삼국지, 연의, 이거 중요해, 연의. 삼국지랑 삼국지는 틀린 거야. 삼국지 연의랑 삼국지는 틀린 거야. 삼국지는 진짜 역사서고, 삼국지 연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소설이에요. 연의. 여기에 내가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쓰진 않을게. 금병매, 야설.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또 홍로몽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어. 음. 진짜 전 청나라 사람이 다 읽었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소설이었어. 그다음에 공연을 보면 청나라 때 경극이 유행했고요. 경극은 여자 역할도 남자 배우가 했어. 그러니까 패왕별이 이런 걸 보면은 황후도 남자지만 우미인도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그 꽃미남 남자들 여자 역할을 하는 꽃미남 남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그림은 연화라는 게 있었어요. 요게 뭐냐면요. 그 왜 중국에 가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집 문에다가 붙이거나 막 이렇게 복을 비는 그림으로 약간 부적 개념 비슷하게 붙이는 그림들이 있거든. 그런 걸 연화라고 그래. 음. 자, 그다음에 한국 봅시다. 한국의 배경 볼게요. 한국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당연히 일단 경제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분홍, 상인, 수공업, 그치? 자영농이 늘어나니까 농업을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걸 광작이라고 하거든. 광작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홍, 그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돈을 벌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제가 당연히 동요를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신분을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 그것 때문에 양반이 늘어나고, 양반이 늘어나지. 그다음에 반대로 중인, 양인, 상민, 천민이 어떻게 됐어? 다운됐죠. 예, 줄어들었죠. 이래서 오히려 중인 계급에서 시사 모임 같은 즉 시를 쓰고 활을 쏘는 그런 양반들의 전유물 같았던 어떤 그 취미 활동이 오히려 중인 계급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서당이라는 초등교육 기관이 생겨버리면서 굉장히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문학으로는 한글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뭐가 있지? 홍길동전 같은 거, 그렇지? 그다음에 그림으로는 풍속화, 우리나라 풍속화의 대가가 누구야? 김홍도와 신윤복, 그렇죠? 그 그림들 알죠? 뭐 서당이라든지, 뭐 씨름이라든지, 또는 신윤복 뭐 단오날이라든지 이런 거 기억하죠? 자, 그다음에 굉장히 직접 이게 정식으로 배운 그림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해학적이고 유머스러움을 보여주는 민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선이 그렸던 진경산수화 직접 어, 그림을 보고 현실에 있는 산수를 진짜 경치를 산수화로 그린다라고 해서 산수화는 이전까지 몽유도원도 이런 걸 보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선 세계의 경치를 그린다거나 그런 점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모습을 그리는 산수화가 진경산수화라는 건데 이게 겸재 정선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공연도 보면요 판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복쌤이 좋아하는 탈춤, 가면극, 탈춤. 그다음에 산대놀이 같은 이런 이렇게 서민 문화들이 발달하게 됩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일본 역시 신분제가 전체적으로 동요를 합니다. 왜냐면 원래 일본의 신분제는 무사, 농민, 상인, 그 다음에 천민이에요. 근데 상인이 농민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존인 세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존인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서당과 비슷한 초등교육기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데라코야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코야. 자, 그래서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존인 문화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라쿠, 인형극, 그다음에 노가쿠, 가면극, 음, 그다음에 가부키, 연극, 마지막으로 우키요에 요거는 목판화입니다. 우키요에 같은 건 원래 이제 뭐 일본의 이제 게이샤 기생들의 사진 대신에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영주들이나 돈 많은 상인들에게 우리 업소에 새로운 아가씨 들어왔어요 막 이러면서 전단지 돌리던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하는 판화인데
여기 아무래도 목판이다 보니까 한 번 파놓으면 계속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으면서 서민들이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전시해 놓을 이렇게 소품이나 그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키요-에 같은 거 유명한 인물들이나 위인들을 그려낸 우키요-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우키요-에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이나 뭐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규제할 정도로까지 발전하긴 했어도 일본의 서민 문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예. 우키요-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볼드체를 쳐볼 만한 의미가 있어. 레왕조 배경 뭐 그딴 거 없어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도대체 베트남에서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동아시아 베트남. 근데 요새 박항서 감독님이 열심히 가가지고 고기 번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배우긴 배워야지, 그치? 자, 베트남의 민족 문학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민족 문학. 씨발, 내가 이름 안 지었어. 뭐라고 하지 마. 응우옌, 즈가 있고, 응우옌, 짜이가 있습니다. 응우옌즈는 전기만록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위인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응우옌 짜이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때 문자였던 쯔놈문자가 언제 만들어졌지? 그렇지,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고 만들었지. 쯔놈 문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장편 소설 중심으로. 예. 그러다가 그래 이런 거 말고도 쥐그림, 쥐그림, 회화로서 쥐그림 같은 게 있어요. 베트남은 쥐가 굉장히 뭐 다산의 상징. 쥐 같은 게 그냥 놔두면 새끼 존나 치고 존나 지랄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쥐그림 같은 게 있고 또 수상 인형극이라고 물 위에서 한 6, 70cm짜리 이제 인형들이 많이 이렇게 인형극을 하고 뒤에 이제 발 쳐가지고 사람이 뒤에 조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쌤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아직도 베트남은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봤네.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네, 요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사회변동에서 이제 서민의식과 문화의 발달을 받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 이야기. 자, 잠깐만. 저기 뭐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미안한데 끊어서 올릴게. 끊어서 올릴게. 일단 끊고 선교사 다시 갈게요. 선교사 다시 갈게요.